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의 이슈인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1대 총선에서 제3정당 돌풍을 주도하면서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시고 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제가 지방 다니면서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생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더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주민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큰 이슈니까 조금 이따 뭐 이제 얘기도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우선 이제 현재 정의당이 모습 이름을 달고 한 게 2012년 정도부터 창당이 된 건가요? 네, 올해 7년 차 됐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부터 이제 창당 작업부터 해서 쭉 해오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는데 네. 좀 돌아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좀. 그러니까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는 지금 이제 만 20년 됐고요. 네. 진보정당은 올해 7년 차인데, 정의당이 지금 원내 정당 중에는 최장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이 부침이 심하고 또 정계 개편 등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정치하자. 그래서 창당된 정당이고 그동안에 그 선거제도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런 풍찬노숙의 어려움 속에서도 20여 년간 그리고 짧게는 정의당 7년 동안 정말 씨앗을 뿌려서 하나하나 읽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계기로 해서 이제 교섭단체가 되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자수성가하는 새로운 명실상부한 새로운 정치 주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 호남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려울 때마다 저희 당이 또 고비에 처할 때마다 크게 격려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그 어려움을 다 딛고 넘어오게 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총선 앞두고 굉장히 이제 바쁘실 텐데 그 매주 새벽을 달린다 홍보하시고 계시잖아요. 시민들 직접 현장에 가서 만나시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게 됐고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이제 설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희망의 새벽을 여는 총선이 돼야 된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아직 다 잠에서 깨기 전에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새벽을 여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분들 만나 뵙고 남들보다 더 일찍 부지런히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의 그 고통 또 애로사항, 희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저희 당이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보통 나가시나요? 그러면 만나러? 이제 보통은 이제 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3시 반, 4시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만나시면 뭐 시민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로 많이 하시나요? 아마 이제 페이스북에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들 삶에 너무 쫓겨 사는 게 고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뭐 다른 건 뭐 정부가 나를 위해서 뭐 특별히 뭘 배려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을 이렇게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뭐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 가장 크죠. 특히나 이제 또 대표님 직접 가시니까 네, 좀 네. 바라는 것도 많으실 네,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새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만나러 다니실 텐데 앞서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영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활동하시기에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 우선 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 이렇게 밀착하는 그런 접촉은 이제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소규모로 민생 그 위기에 처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의견들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 후보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 현장 상무위원회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주 또는 노동자 다양하게 저희가 만나고 그런 내용들을 바로바로 또 정부에 촉구하고 또 저희가 정책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 관련해서 좀 하나씩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힘드신 한 해를 보내셨잖아요. 뭐 네네. 좋은 소리도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고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뭐 선거법 네. 선거제도 개혁, 네. 개편 이 부분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쏟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석패율제는 결국에는 도입이 안 됐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글쎄요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것보다 많이 후퇴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첫 달이는 나고 첫 돌은 놓게 됐고 좀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고 소위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선거제 개혁?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개특위위원장 맡아서 20년 동안 해야 된다고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해마다 정개특위를 거의 만들었는데 결국은 막바지에 기득권 양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자초돼 왔거든요. 제가 이제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더 이상 이 정치개혁을 미룰 수 없다 해서 거의 뭐 몸부림을 하면서 이걸 끌고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은 정의당의 이해관계가 앞선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선거제도 개혁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98년도 8.15 경축사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필요성을 언급하셨고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다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뒤늦은 개혁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게 유실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오긴 했지만은 그 개혁의 내용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하자면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네네. 그런 100% 연동형을 이야기했었지만은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뭐 첫 술에 100% 다 할 수 없다. 특히 큰 당들이 그동안에 불공정한 선거제도 때문에 큰 의석수에 득을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다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한 절반 정도로 하자. 그래서 50% 연동제가 네. 이제 됐고 석패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이 선거제도가 이제 실현될 단계에 오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또 후퇴시켰어요. 근데 석패율은 중진구제용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 석패율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네, 다수 네, 네. 의견이 됐는데 실제로 논의할 때는 지역주의 폐해를 뛰어넘고 그렇죠. 그리고 신진 정치인들의 진출을 돕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이거 중진구제용이라고 막 홍보를 하니까 국민들이 또 걱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뭐 민주당이 제일 큰 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보 전진을 위한 후퇴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그렇게 계속 수십 년째 논의됐던 거 첫 발을 띄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 네. 그리고 그래서 또 개혁은 이제 뭐 이번에 무척 아쉬운 결과 말하자면 어떤 분은 뭐 고양이 세수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개혁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한데
지난 87년 이후에 계속 선거제도가 국민과 거리를 더 벌려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과하기 직전이었나요? 뭐 대표님께서 부족한 부분 좀 국민들께서 여러분께 좀 채워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 부분은?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에는 턱없이 부족한 안인데 저희 당이 6석밖에 되지 않으니까 더 밀고 나가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둑에 작은 구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이 구멍을 적극적으로 뚫어주셔서 결국은 70년 낡은 기득권 정치의 벽을 허물어 주십사.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우리 주권자들이 의지에 따라서 정치 변화의 폭을 훨씬 키울 수 있는 상황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폭은 좁지만 그 좁은 폭을 확 열어 제끼는 것은 우리 이제 광주 전남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진짜 이제 원래 방향으로 이제 제대로 나가게 좀 도와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들 국민들께서 이대로 정치는 안 된다는 그 아주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1.8%. 거의 불신임 상태입니다. 그렇죠. 국회 해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국회를 그렇다고 해산할 수 없으니까 바꿔야 되는데 이제 바꾸려면은 제도가 뭐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은 주권자들의 의지로 이것을 정치 교체를 이루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려는 게 이제 정의당 표 많이 얻어가려고 의석 많이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바뀐 거에 따르면 좀 유리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의당이 제일 유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의 선거제도로 가장 불이익을 받은 당이 정의당이다. 이 얘기에 다름 아니죠.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각 정당의 것이 아니고 유권자의 것이거든요. 유권자들의 뜻대로 비례해서 의석수가 구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국민 주권주의를 내실 있게 강화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꾼 것이지 그동안에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선거제도를 임의대로 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물론 그런 변화, 그러니까 정의당이 잘하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도 자체가 정의당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 또 투표 민심이 결국 정의당에 대한 평가를 이제 잘 해주실 때 정의당이 약진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광주 호남에 가서도 이제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정의당은 이제 교섭단체 돼야지. 예? 정의당이 주장하던 경제민주화 복지 또 무슨 노동 평등 평화 생태 이런 가치가 이제 시대 정신이 됐는데 더 이상 뭐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해야지 이런 격려를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그런 광주 호남 시민들의 속마음이 이번 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의당의 약진으로 이렇게 표현 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변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된 100% 이제 변화가 된 것도 아닌 상황인데 이제 보수 정당 쪽에서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창당까지 했는데 미래한국당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군사 독재의 후예들이 아니면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정당은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의 정책 의사를 결집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미래한국당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비전이나 계획도 없이 요 선거 때 밥그릇 또 챙기기 위한 용도로 이것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정당 설립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기획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꾸어줘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말 그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 정당이다. 이런 정당을 공당으로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법치를 유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대 미래한국당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당명을 바꾸고 나서 사실상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이미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이제 그 신청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에 우리는 뭐 헌법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고 절차적 요건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굉장히 나태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기구인데 어떤 국가기구가 헌법 정신을 제대로 바탕에 깔고 절차든 또 내용이든 검토하는 것이어야 하죠. 그런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주권을 제대로 관리하는 국가기구로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 이런 그 미래한국당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저희 정의당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시민사회단체도 자유한국당의 이 불법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이렇게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네네. 상황인 것 같네요. 그 이제 대표님 그 총선 2달 이제 네. 남았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정의당에서 생각한 이번 총선의 키워드 꼽자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2020년은 새로운 10년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선거죠. 변화와 혁신이고 그 핵심은 저는 불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화와 혁신이 키워드인데 그 대상은 불평등이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불평등의 가장 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큰 불평등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 총선은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나 또는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또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차별과 불평등 사회란 말이죠. 이 불평등을 만들어 온 그런 기득권 정치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게 여야 구분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이게 마치 여야라는 프레임으로 이 진영론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치 변화의 열망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득권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격차를 만들어 온 이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는 것이고요. 이런 불평등과 또 하나 저희 당에서 중요하게 설정한 과제는 기후 위기입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세력이 미래 세력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선거는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대결이고 그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의지를 갖춘 유일한 정당이 저는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총선과 관련해서는 다 이제 좀 뭐 기성 양당 체제에 대해서 좀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누구를 찍을까? 그 광주 호남에서는 제3의 더불어민주당의 대안 세력을 선택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이라고. 그렇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를 이야기했지만 그 새정치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 정의당은 정의당 창당 때부터
70년 기득권 정치에 맞서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정의로운 복지국가, 이것이 저희 이제 창당 정신이고 또 국민들과 함께 일구려고 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평등이 화두일 것이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 그렇죠. 총선은 이제 네. 정리하셨죠.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네네. 과거와 미래의 대결입니다. 사회구조적 불평등이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응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일 텐데, 그러면 이제 정의당에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이제 좀 구체적인 전략이라든가요.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큰 틀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전략적인 목표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거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이 국회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개혁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섭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이 이제 지지율에서 제3당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왔지만 네네. 사실 의석수는 6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투명 정당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안 하나 발의하기 위해서도 10석이 필요한데 저희는 6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저런 좋은 정책이 발의가 되고 또 빨리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고 또 저희한테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실현이 돼야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 국회는 의원 수로 말하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는 것은 각 17개 상임위원회에 다 의원을 배정하고 간사를 맡게 되니까 정책 개입력이 대폭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들이 교섭단체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에 한국 정치의 이 민생 의제들을 주도해 왔던 우리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그 좋은 민생 정책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제 그 점을 이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 불평등 사회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민이라면 정의당이 한 표. 그리고 정의당이 더 큰 힘을 가질 때, 정의당이 권력과 가까워질 때 어떤 변화가 다른 정치가 가능한지 그걸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 노회찬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그러니까 교섭단체를 저희가 민주평화당하고 구성한 지 한 3개월 정도 구성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맡게 되면서 3천여만 원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함으로써 20년 동안 우리가 주장해왔던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교섭단체 되자마자 특수활동비 폐지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또 정의당이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선거제도 개혁도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개혁의 보증수표 정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하려면 20명이 이제 의석을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20석에. 네.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의 정의당이 생각하는 목표, 지역구 그냥 비례해가지고 몇 석 정도 지금 목표로 삼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례 후보는 정당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이제 사실은 이번 선거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큰 정당들은 정당 투표가 의석으로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정당 투표 내 한 표의 투자 승수를 높이려면 사실 범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은 정의당을 찍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례의석 저희 그 경쟁 명부를 지금 24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구도 지금 이제 수도권, 충청권까지의 어떤 개혁 벨트, 그다음에 부울경 영남 지역의 노동 벨트, 그리고 지금 광주 호남 지역의 진보 벨트에 지금 아주 유능한 후보들을 냈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도 최소 1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광주 전남에서 네. 다수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겁니다. 지금 비례 출마자도 광주 호남에 지금 3명이 출마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구는 광주에 8명, 그다음에 전남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출마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윤소아 원내대표가 목포 지역에 출마를 해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1등 나옵니다. 그리고 광주 지역에 이제 나경채 전 시장 후보로도 출마를 했죠. 이 저평가 우량주인데 아마 이제는 국민들이 그 뭐 거대 정당 집권을 번갈아 했던 거대 정당의 그 화려한 그 이력을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는다면 우리 정의당의 후보들을 기꺼이 선택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정의당에서 이제 뭐 벨트별로 이렇게 3군데 크게 나눠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역구에서 특히 이제 전략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이제 대표님도 이제 지역구 출마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몇 군데 어디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이 6명입니다. 저는 삼선 의원이지만 이제 나머지 5분은 비례 초선 의원이에요. 이분들이 비례 초선 의원 되자마자 다 지역구를 정하게 해서 지금 뭐 3년, 4년 동안 열심히 지역구를 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 당선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북, 광주, 호남에서 특히 이제 좀 유력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선자를 추가로 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그다음에 세종시, 그리고 경주, 대구를 포함한 이제 경북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략 후보를 한 20여 명 이렇게 선정해서 그 중에서 50% 이상 당선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현재 비례의원이시지만 지역구로 출마 이렇게 선을 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보니까 다 만만치 않은 지역구예요. 보니까 되게 쉽지 않은 이제 저희 시차말로 하면 쉽지 않은 지역들인가 상대 선수가.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라든지 좀 이제 당 차원에서 좀 어떤 지원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3파전에서는 이제 범진보 후보가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있으니까 이제 그 3파전에서는 오히려 이게 자유한국당한테 의석을 넘겨주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주당하고 정의당 후보 중에 누가 우위냐, 누가 앞서가냐. 막판에는 앞서가는 쪽으로 확 몰아줄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정의당 후보들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구별하지 않고 앞서가는 후보에게 저는 범진보 유권자들이 몰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전 대표였던 이정미 의원이 있는 이제 인천 연수나 또 목포의 윤소아 대표를 비롯해서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 민주당을 앞서거나 아주 지금 호각지세에 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덧붙여서 방금 이제 그 보수 쪽 후보하고 3파전이 될 경우에 이제 표가 나눠지니까 막판에 뭐 유권자가 자발적으로는 몰아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고정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에 대한. 그러면은 같은 이제 보수 쪽이 아닌 후보와의 연대라든지 단일화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고려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당대당 단일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원치 않고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당대당이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저는 수용하지 않으신다고 봐요. 이해찬 대표도 당대당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유권자들의 뜻이 단일화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결국은 후보들이 압박을 받아서 단일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 창원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스스로
전략적인 투표를 해서 몰아줍니다. 어차피 어느 당이든 뭐 좀 골수라고 해야 되나요? 유권자분들은 안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고요. 특히 이제 광주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략가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비교 우위를 갖는다면, 그리고 뭐 지지율에서 좀 밀리더라도 미래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이런 후보라면 저는 막판에 과감하게 밀어주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광주 전남도 말씀하셨고 강조를 굉장히 하셨고 전략적으로 꼽고 계시니까 정의당의 입장에서 정의당에 있어서 호남 광주 전남의 의미 뭐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 정치, 그러니까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 정치로 이어져 왔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결과 경쟁은 대한민국 정치의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쟁 체제를 갖추는 것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들어 주실 때가 바로 광주 호남 시민들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또 전환기에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신 데가 바로 호남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총선은 뭐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총선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시대 교체를 위한 총선이고 70년 기득권 정치를 교체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쟁 구도를 전략적으로 호남에서 만들어 주십사. 그런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광주 전남 호남에서는 이제 보수 쪽에 대한 지지가 거의 낮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한 번 더 지난 총선에 이어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국민의당과 민주당 했듯이 대안 세력으로 좀 해달라 그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광주 호남 시민들께서도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는 과감한 개혁도 어렵다. 또 더불어민주당만 말하자면 묻지마 투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그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에 바람직한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을 선택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철수 씨와 국민의당 선택은 결국은 배신의 정치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처럼 맨바닥에서 씨 뿌리고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온 그런 정의당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이제 주실 때가 됐다. 그래서 민주당을 견제하고 과감한 개혁을 견인하고 또 이후에 대한수권 정당을 키우는 그런 관점에서 정의당을 전략적으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정의당을 받아주실 때가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패스트트랙 선거법 특히 이제 처리하면서 작년에 이제 4+1 협의체가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게 없었으면은 이게 통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쪽 뭐 민주평화당이라든지 이제 대한신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그쪽하고 계속 소통은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선거제도하고 검찰 개혁 공조는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네네. 이제는 이제 미래를 위한 어떤 경쟁 체제 선거 국면에 지금 들어서 있죠. 네. 예, 그래서 현재 4+1의 공조는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는 서로 없으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제가 그 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이제 호남신당이 창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그쪽과의 관계. 정의당과는 이렇게 정계 개편 논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동반자 관계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합 집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호남은 지금 이 기득권 정치 교체를 위한 과감한 선택, 미래를 위한 선택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 시민들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 고민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데만 지금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봤더니 미래당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셨잖아요, 대표님. 뭐 특별하게 미래당과 이렇게 뭐 연대 얘기, 통합 얘기까지 나오던데 언론상에는 특별하게 미래당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신 이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70년 그 기득권 정치가 만들어낸 특권 카르텔 이것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정의당은 당선권에 청년 전략 명부를 만들어서 5명을 당선권에 지금 배치했고요. 그래서 아마 4.15 총선이 끝나고 나면 35세 이하 청년 국회의원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정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당이 청년들이 스스로 정당을 만들어서 청년 정치를 위해서 애써왔거든요. 저희 정의당에 청년 정의당 구상이 있습니다. 정의당 안에 35세 이하 청년들이 자신들의 인사권과 또 재정권 그리고 사업권을 보장하는 저스티스 영파티라고 청년 정의당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당의 그게 우리가 제안을 한 거죠. 청년 정의당의 이 그 틀을 함께 공유하면서 말하자면 청년 정의당으로 통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미래당에 이제 뭐 의원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래당의 지향점과 정의당의 지향점이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게 가능한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래당은 청년 정치를 지향하는 청년들의 정당이고 과거에 청년당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 미래당까지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는 정당이지만 단독으로는 이제 원내 정당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 포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불평등과 또 통일에 대한 진보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이 추구하는 비전 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또 훈련된 청년 정치인이 많고 그래서 우리 정의당하고 합쳐서 정의당의 청년 정의당을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뭐 저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저도 낯선 정당 이름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미래당이 어떤 곳인지 좀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성 정당의 정계 개편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정의당이 청년 정치의 플랫폼이 되고자 해서 청년 정치의 디딤돌로 우리 정의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 이번에 비례대표 개방형 경선제 그 도입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그게? 이제 진보 정당은 이제 그 공천을 당 대표나 또 당 대표가 구성한 공천심사위원회 같은 데서 하지를 않고 처음부터 당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이제 번호 부여를 했습니다. 비례대표 할 때도? 제가 과거 민주노동당 때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우리 당원들이 제일 많이 표를 주셔서 1번이 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당대표지만 뭐 영입이다 하면 그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저희 당의 영입은 우리 당원이 되도록 제가 안내하고 제가 당직을 부여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비례대표 순번은 다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중에 한 30% 비중만큼은 시민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시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경선할 때 하는 것처럼 당원 일반 국민 하는 것처럼 비례대표도 그렇게 뽑겠다. 그러니까 당원들 투표 플러스 시민선거인단 투표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이고요. 그래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좀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빨리 시민선거인단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그 개방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이유는 정의당이 이제 명실상부한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서 우리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약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습니다만은 정의당 공약을 4호 공약까지인가 지금 발표가 된 걸로 제가 네, 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가 청년기초자산제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만 20세가 된 청년에게 한 3년간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무상. 말하자면 그렇죠. 3천만 원이라는 기초자산을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네.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보통 청년들에게 주는 수당 50만 원, 100만 원을 선거 때 앞두고 정의당이 선심성으로 3천만 원까지 늘렸다. 이렇게 이제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공정을 강조하는데 유럽의 복지국가에서의 공정이라는 개념은 뭐 절차상의 어떤 공정성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자립 기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아동 발달 계좌와 같은 통장을 국가가 만들어주고 일정액을 또 저축해주고 부모와 국가가 매칭해서 이제 말하자면 예금을 부어준 다음에 만 18세가 되면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 쓰도록 합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청년들이잖아요. 20년 후에나 청년들이 쓰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만 20세에게 국가가 기초자산을 형성해주는 제도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왜 부모도 아니고 국가한테 3천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강릉 산불 났을 때 집도 절도 다 타버리고 없을 때 이런 그 비상 상황에 맞춰서 정부가 이 강릉 지역을 특별 재난지구로 지정해서 최소한 자기 주거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특별 재난지구다 이겁니다. 부모가 집을 장만해주거나 전세를 얻어주지 않는 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뭐 200만 원씩 월급 받아서 40년이 돼야 서울의 평균 아파트 하나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지 못하면 우리 청년들은 이제 자기 집 갖는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제 대물림 격차가 고착화됐기 때문에 이런 긴급 재난지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최소한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책임지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늘린 게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자. 네,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광주 전남 공약 좀 마련하신 게 있나요? 아직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시민들 간담회를 했을 때 나온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대학교를 시립대화 해달라. 그렇게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기대가 매우 큰데 지금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려면은 광주형 그 자동차 회사를 친환경 자동차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저희가 공약을 갖고 있고요. 며칠 있다가 이 친환경 자동차 프로젝트를 포함한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을 저희가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 정신 5.18 정신인데 5.18 특별법 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제 광주 정신을 세대 간에 계승하게 하고 또 세계화하는 그런 노력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주 5월 정신도 이제는 더
변화되고 발전돼야 된다. 반독재 민주화에서 이제는 사회경제 민주주의로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정의당이 갖고 있는 뉴딜 녹색 뉴딜 경제 전략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그 주거 환경을 그린 뉴딜로 전환하는 그린 그러니까 친환경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그 시범 지역으로 광주를 설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종합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대중적으로도 되게 인기가 많으세요. 아, 보니까 그렇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별명도 많으신 것 같고. 근데 인기는 많은데 이제 인기보다 이제 저는 표가 필요합니다. 표가. 이제 많이 이제 표를 많이 그러시겠지만 그 뭐 심블리 굉장히 네. 귀여운 별명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반면에 또 심크러쉬 뭐 이런 네. 말도 있고. 네. 대표님이 스스로 이제 듣기에 가장 내가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별명이다, 애칭이다 있다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심블리죠. 심블리. 네, 그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지어주신 건데요. 제가 처음 지역구에 내려갔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텔레비에서 볼 때마다 진짜 인상 좋다. 훨씬 이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희 정의당이 작은 당이니까 이제 보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5초, 10초 이렇게 이제 인용해서 보도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고 부드러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센 말 하면 그것만 딱 따서 언론에 이렇게 나가니까 대부분 이제 시민들이 정의당 심상정은 굉장히 세다, 강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동네 아줌마 같고 또 이제 편안하고 그래서 분리분리하네 이러다가 신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정치인으로서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게 제일 기쁨이고 행복이죠. 신분리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뭐 방송 보신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학생운동 하시고 이제 네. 현실 정치에 뛰어드셨고 이제 지금 뭐 정의당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정치인 심상정의 목표가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 심상정 뭐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심상정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심상정의 말은 믿지. 이런 누구보다 신뢰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뭐 인생의 목표랄까요? 인생의 목표는 또 정반대입니다. 이게 이제 작은 정당 대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정에 쫓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당도 작고 의원도 작고 하니까 전부 대표가 몸으로 때워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고 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렇게 이제 어떤 때 생각해 보면 그 제 일상이 이렇게 사막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봉사를 충분히 하고 나면은 이제 심상정을 위한 시간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죠. 국민들이 정치인 심상정을 놓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표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네네. 끝으로 이제 꼭 이 말은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라든지 뭐 광주 전남 지역민께 끝인사 마무리해 주시죠. 선거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 집산이 매우 요란합니다. 그러나 이 요란함이 끝나고 나면 역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를 지탱해왔던 낡은 기득권 대결 정치의 그 본체가 그대로 변함없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각 정당의 이합 집산, 여기에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과거 대 미래의 대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대한민국 경제적인 성과를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 불평등을 과감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세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처음부터 우리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기성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밭을 일구어서 이제 교섭단체를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 사상 최초의 정당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광주 호남 주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을 반드시 교섭단체 만들어 주셔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쟁 구도로 과감한 민생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집 정재영의 이슈인 오늘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21대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신뢰받는 국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집 정재영의 이슈인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